네, 오늘 이 코로나의 난국을 뚫고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아직은요. 예,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소회를 좀 전해주시죠. 아무래도 선거가 거의 막판까지 뭐 깻잎 한 장, 반장 차이라고 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과를 놓고 보니 여전히 상대 후보가 여러모로 능력이나 자질 면에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정권 교체 무조건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민심을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면에서 저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준 분들한테는 감사와 위로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저희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로지 정권 교체를 바라셨던 분들한테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좀 잘 되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쇄신을 강도 높게 해야 하는 것 그게 이제 숙제로 보여지는데 네, 그렇게 마음을 먹기에 뭐 각자 온도차가 있긴 합니다만 조금 일종의 해외 나갔다가 돌아올 때 드는 이제 일종의 시차 네, 조정 네, 네. 이런 게 좀 필요한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이제 비대위 구성을 통해서 전체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구성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가시적으로 뭐 이런저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어쨌든 뭐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평가는 외부에서는 할 수 있지만 내부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조금 더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내부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걸 보고 위기의식 없는 거 아니야. 0.73%만큼만 반성하냐. 이런 아주 차가운 시선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젖잘싸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실제로도 없고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0.74%만 반성하는 사람도 없고요. 네, 네. 다만 시기적으로 곧바로 지방선거가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시간이 조금만 충분하다면 당연히 조금 더 깊이 있게 반성하고 그것에 맞는 예를 들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걸 좀 더 차분하게 진행을 했을 텐데 네. 지금 대선 때문에 소위 지방선거 준비가 거의 올스톱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비대위의 구성이나 이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빠르게 반성하고 빠르게 쇄신하고 또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절박함과 뭐 이런 게 있어서 네. 현재 비대위로 출범을 하게 됐다는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윤호중 비대위 체제 2030들로 비대위원이 절반을 채운 게 핵심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근데 또 한 측에서는 윤호중 그 비대위원장은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이 남다른 건데 비대위원장으로서 보다 더 이제 반성하고 성찰하는 취지에서라도 물러났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당 내외에 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작 당사자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네네. 본인도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네. 같이 물러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일종의 이제 지도부에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본인도 물러나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여러 이제 의견 이런 거를 감안해서 본인이야말로 누구보다도 그 자리가 가시방석일 겁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원해서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네. 그런 점까지 좀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지원 씨에 대한 기대, 공동위원장에 대한 기대와 한편으로는 또 우려도 있습니다. 기대는 뭐 민주당이 그래도 이제 2030 여성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주체로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공동위원장이지만 정치 경력이 없기 때문에 박지원의 상징 자본만 민주당이
그냥 소비시키고 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윤호중 비대위원장에게도 있는 거죠.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그런 이제 상품성만을 예를 들면 고려해서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편의 안전성과 한편의 혁신성을 이제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동안 박지원 씨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개혁적 활동 또 선거 때 보여줬던 모습 이런 게 오늘 첫 비대위 회의 때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당차다 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의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이나 역사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윤호중 위원장하고 또 박지원 씨가 갖고 있는 그런 네. 청년 여성을 대표하는 혁신 이런 게 잘 어우러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편으로 가져봅니다. 네. 근데 기대만큼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농내 의원은 패권 정치의 결과다 이렇게 아주 날선 비판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축에서는 김두관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 등은 이재명 후보 역할론 그게 뭐 비대위원장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역할이 됐든 지방선거를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책임지고 역할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돌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 보통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그 후보자 패배한 진영의 후보자가 보통은 책임론에 많이 시달리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굉장히 근소한 차까지 따라붙은 것만으로도 이제 후보의 책임론보다는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어서 네.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뭐랄까 중요한 자산을 계속 간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 자체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당장 일종의 휴지기가 필요한 후보에게 당장 비대위원장을 맡으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조금 가혹하기도 하고 현실에 좀 잘 맞지도 않습니다만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에 담겨 있는 그 절박성 이런 부분을 이제 장차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재명 심지어는 뭐 선거 끝난 직후에는 이재명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별별 얘기가 다 그 뭐 안타까움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 역할론을 요청하시는 마음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어쨌든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다양한 그 요구와 아이디어들이 당 내외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지. 최근에 저희로서도 참 의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 지구당에도요. 네네. 저희 지역위원회 사무실에도 입당을 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뭐 10만 명 이상 입당했다는. 네네. 지금 저희가 그 수용 능력이 좀 모자라서 한 3만 명 정도는 입당을 하셨고 입당 대기자 수까지 합하면 10만 명인데 오늘 또 신청하신 분들이 꽤 있어서 이분들이 일종의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아쉬움 또 이재명을 지키자 우리가 혹시 검찰공화국으로 되돌아가는 건 아니냐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 등 때문에 자발적인 입당자들이 실제로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쉽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우리 국민적 기대, 특히 우리 당과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당장 지금 무슨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그냥 뭐랄까 이재명 후보가 무슨 직책을 갖는 것과 관계없이 어떤 식으로든 기여할 수 있는 일종의 룸이 넓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회의 요소가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좀 네.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자, 3월 국회가 지금 소집돼 있는 거죠. 네. 예, 3월 국회, 4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당면한 것들이 있을 텐데 먼저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4월 달쯤 되면. 그럴 수 있겠죠. 이제 인수위 활동이 진행이 네.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네. 올라올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내용 여성가족부 폐지 이게 이제 핫하게 오늘도 당장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처음부터 발목 잡기 가면 안 된다. 또 뭐 그 역할을 남기되 이름 바꾸는 거에 뭐가 문제가 있겠냐.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이미 나왔어요. 우리 당에서도 이재명 후보도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 가족부로 예, 성평등 가족. 예,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자고 하는 그러니까 그 역할은 유지하되 특히 이제 청년 세대에서는 남녀의 일종의 평등의 정도에 대한 인식차나 실제로 무슨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훨씬 요즘 여성들이 더 많이 뽑히고 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교사 공무원은 그거 쿼터 남성 할때 오히려 남성이 더 적게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점 등을 감안해서 그 역할을 일부 뭐 조정한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네. 현재까지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가 보여왔던 태도는 일종의 일종의 이제 젠더 갈라치기에 가까운 네. 거였고 그런 취지의 여성가족부 폐지였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당에서 받아주기는 쉽지 않은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런 점 감안해서 아마 윤석열 인수위에서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얘기는 특검 대장동 특검 관련된 게 워낙 그 지난 3일 날 민주당에서 낸 그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 는 수사 대상이 한 5가지 정도가 부산저축은행이라 그렇습니다. 쪽이더라고요. 네. 근데 작년 9월에 국민의힘 국민의당 공동 발의한 거 보면 아예 특검 법안 자체가 이재명 비리 특검이에요. 이게 3월 안에 뭐 다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선은 뭐 국민적인 대책 여론도 그렇고 대정동과 연관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포함해서 하는 게 맞겠지요. 네. 특정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을 하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 그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저축은행 문제라든지 네. 또 실제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뭐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될 거고요. 네. 또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그 포함하는 과정과 이익 배분의 과정 그리고 네. 소위 50억 클럽의 배분 과정 이런 전반의 과정들을 다 확인하는 게 특검의 취지에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네네. 점에서 야당이 그것을 반대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특검의 추천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문제는 여전히 쟁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제 여야의 유력 대선 후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그것과 관계없는 중립적 인사가 특검을 맡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그러려면 저는 상설특검 취지에 맞는 그 절차에 따라서 특검 후보를 정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상설 특검은 특검 추천 방식이 보니까 여야 각 2명의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 차장, 그다음에 변협 추천 1인 이렇게 되어 있고 저쪽 그 국민의힘 쪽에서 낸 안은 보니까 법안을 보니까 대한변협이 4명 추천하면 여야가 2명으로 줄이고 대통령이 1명 임명하는 방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변협 4명 추천 이게 저도 변협 회원이긴 한데요 변호사라서 최근에 변협의 태도는 굉장히 대장동을 이재명 후보로 거의 이렇게 그런 유의 논평이 나왔던 걸 제가 몇 차례 확인을 해가지고 나도 회원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상설특검법이 네. 여러 그 내부에 이제 균형을 맞춰놓은 요소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조금 더 사리에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상설특검법 활용한 특검법안 이미 지난 3일 날 수사 요구안이죠. 뭐 사실 네. 그건 특검 법안이라기보다는 3월 임시국회 회기안에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은
의석수로 보면은 처리를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실 건지 3월 중에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합의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그 3월 중에 처리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사가 없으면 네. 사실상 또 뭐 티격태격하다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갖고 해야 네. 야당도 적극적으로 야당이 아니네요. 이제 여당이 법률적으로는 아직까지 저희가 여당이긴 예, 합니다만. 그렇긴 합니다. 국민의힘도. 그럼 국민의힘도 그래야 뭐 응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좀 정치적으로도 깊이 숙의하고 어차피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한 번은 이 소위 진실 규명이 돼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특검 법안을 처리하는 게 사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국민의힘 편인 것처럼 보여서 나중에 검찰이 더 추가로 수사하겠다. 6월, 8월 이때 그 검찰 인사하고 나서 특검 없이 그냥 검찰이 수사하면 그거를 국민들이 네. 뭐 객관적인 수사라고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코로나 자영업자들 50조 손실 그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 되면 당선되면 50조 바로 편성하겠다. 근데 여전히 재원 문제가 남을 것 같은데. 뭐 저희도 뭐 35조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네. 손실 보상을 좀 더 두텁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저희도 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네. 소위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출 구조 조정을 한다는데 그 지출 구조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과연 합리적이냐. 이 네. 부분은 윤석열 이 인수위 측에서 사리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3월 달에 지출 구조 조정할 부분들을 찾을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의문이라. 글쎄요. 예. 이제는 뭐 그 탁구공은 그 윤석열 당선자 측에 넘어가 있는 거니까요. 한번 니들이 해봐라. 뭐 이런 표정이시네요. 그게 잘 찾아지나. 네.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자,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대선 끝나고 첫 출연이시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한 1분 정도 얘기해 주시죠. 그 여러모로 잠 못 자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고 여러 가지 그 뭐랄까 성과들이 꽤 있는데 네. 잘 아시는 대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급등을 소유자분들은 급등 과정에서 세금이 올랐고 무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일종의 벼락거지가 된 아픔이 있었고 이 두 가지 문제를 저희가 결국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대로 헤아리거나 극복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실생활을 좀 꼼꼼하게 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이 있고요. 그 또 여러모로 이제 지난 4.7 보궐선거에 이어서 저희 당이 좀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이제 받지 못한 건데요. 그런 것 점을 이제 반면교사를 삼아서 좀 더 민생과 개혁적 과제들을 뭐랄까 국민 입장에서 앞으로는 그런 외면을 받지 않도록 더 깊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거듭해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